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최근에 브랜드 아바타라는 게 사람뿐만 아니라 AI 캐릭터 등 가상인물로도 등장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광고 모델 시장조차도 AI 등에게 잠식되게 할 정도 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 조현경 대표와 함께 최근 트렌드 살펴보는 트렌드 리포트 시간. 조현경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브랜드 아바타라는 키워드네요. 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는 이 브랜드 아바타가 사람뿐만이 아니라 AI나 캐릭터 등 가상인물로도 등장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매우 독특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오늘 그 브랜드 아바타의 현상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브랜드 아바타가 먼저부터 좀 배우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브랜드는 아니고요. 살도 브랜드. 네, 아바타도 알죠. 네. 사이버 공간에서 뭔가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그 사실 당신 이런 느낌 네, 이런 그렇죠. 거는 네, 이 브랜드를 대신하는 캐릭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업들이 브랜드 홍보대사처럼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블로거, 연예인들을 모델로 활용한 홍보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브랜드 아바타를 만들어내는 노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광고 모델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광고 모델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홍보대사? 광고 모델은 여러 브랜드의 모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 브랜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최근에 이 브랜드 아바타라고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브랜드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캐릭터나 AI 또는 우리 브랜드만 얘기해주는 인플루언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있거든요. 네. 제가 어제 기준으로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니까 295만이 있어요. 근데 이 미켈라 같은 경우 이 가수예요. 가수인데 사진을 이렇게 활동하는 모델 사진들을 쭉 보면은 반신반의합니다. 사람인지 아니면 그 어떤 AI 캐릭터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그 사람과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처음에 2016년에 이 미켈라가 데뷔를 했거든요. 소속사도 있습니다. 근데 데뷔를 했을 때 대부분 소비자들이 사람이냐 아니냐로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흡사하다. 아주 흡사합니다. 사람하고. 그래서 어떤 한 프로에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그렇게 소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여기에 진행 인터뷰 형식으로 이 미켈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미켈라가 등장하고 나면 사람이 아니라 가상 인플루언서라고 부르거든요. 변화하고 퇴근하고도 있으면서 이런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특히 이 코로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경로를 집안으로 잡아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직접 만나는 일이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정보를 디지털로 접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나 아바타들이 실제인지 아닌지 그렇게 되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어차피 나는 그렇게 지낼 수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가상의 아바타들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가상의 하고 온라인을 정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사실은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이런 거를 광고 모델이 오랜 시간 동안 드라마에서 본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익숙해지고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그건 정말 없을 때 하시는 거 설명하시는 분이 이제는 그 과정 자체가 SNS에 있고 유튜브에 있고 하다 보니까 애초부터는 그거를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죠.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상품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알렉사를 통한 그 스마트 기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읽어주는 것을 알지만 이 인공지능하고 친절하게 대화할 때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받아들일까? 네. 이 기계가 내 목소리를 못 알아들을까 봐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기계냐 사람이냐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에 대한 거부감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가상인물이나 늘어날 캐릭터 등을 것이다? 만들어내는 가상 기업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7월 29일에서 이걸 금지하는 법안을 꼭 통과시켜주기를. 노드인디 조현경 대표와 함께 한 트렌드 리포트. 오늘은 브랜드 아바타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또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요즘 거리를 지나다 보면 아이스크림만 모아놓고 파는 아이스크림 할인점들이 가끔 눈에 띄지요. 들어가서 보면 동네 가게보다 싸서 좋기는 한데 아이스크림 하나만 팔아서 이게 장사가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혹시 이런 가게들이 생존하는 비법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오늘 친절한 민주씨, 연민주 리포터가 그 내용을 알아보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할인점, 아이스크림 전문점. 거기 가면 싸긴 좀 싸더군요. 네. 보통 입구에 반값 할인, 50% 이상 할인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아이스크림은 빙과 회사에서 정한 몇 개의 제품만 빼놓고는 대부분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곳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그래도 제조사가 이 정도 가격에 팔기를 권합니다 하는 권장 소비자가라는 건 있거든요. 네. 이거의 절반 정도의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 막대 형태 아이스크림은 소비자가가 800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는 400원에 판매를 해요. 네. 이걸 편의점에서는 보통 뭐 1,000원, 슈퍼에서는 1,100원 이렇게 파니까 절반 이상 할인이다 라고 홍보를 하는 거죠. 실제 들어가 보면 많이 싸다는 느낌을 주는 게 네. 이 가게의 경쟁력인데 어떻게 그렇게 싸게 팔아요? 더 싸게 줍니까? 즉 아이스크림 회사가 아이스크림 할인점에는 편의점에 주는 가격보다 더 쌀까요? 이걸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께 좀 여쭤봤는데요. 예. 물건을 더 싸게 들여오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제조사들의 정책상 납품하는 가격은 마트나 편의점, 슈퍼, 아이스크림 할인점 모두 동일하거든요. 결국에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상대적으로 판매가를 낮춰서 싸게 많이 파는 박리담의 전략을 취하는 건데요. 네. 마진율은 보통 한 30% 안팎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막대 아이스크림은 280원 정도에 들여와서 400원에 파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싸게 팔면 많이 팔 수 있다는 건 거니까 웬만하면 그런 것들은 통하는데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싸게 판다고 많이 사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쌀 전문점, 쌀을 많이 좀 싸게 팔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쌀을 그럼 하루에 2공기씩 먹자 오늘부터 이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싸게 팔아도 쌀 가게는 쌀만 전문점으로 그렇게 팔면 쉽지 않을 텐데 어디서 그러면 이 수익이 맞춰주는 비결이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스크림 할인점들은 무인샵이 대세예요. 네. 키오스크, 기계로 주문하는 거나 또 CCTV를 갖춰서 차려놓고 나면 거의 인건비가 안 들고 그런 진열 같은 것도 납품업체에서 와서 대신 해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람 없이 부업으로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건비 적게 드는 게 그 비결이군요. 네. 그러면 여기는 아이스크림은 어디 가서 사도 똑같으니까 여기 오면 아이스크림이 쌉니다. 이게 유일한 경쟁력인가요? 두 번째 전략은 이 네. 월등히 많은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구비해 놓는 건데요. 보통 10평짜리 가게에 대형 냉동고가 한 7, 8개 정도 들어가는데 네. 그렇게 되면 적게는 200종류에서 많게는 400종류까지 아이스크림을 팔 수 있습니다. 편의점은 작은 냉동고가 한두 대, 중형마트는 대형이 한두 대, 또 마트에도 서너 대 정도 들어가 있는 거랑 비교해보면 손님이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이 없어서 그냥 나오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라는 상품의 특징이 중요한데 다른 과자나 공산품처럼 보관이나 이동이 쉽지는 않잖아요. 녹는 제품이기 때문에 입지를 잘 선정하면 매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차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무조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보다는 아파트 대단지처럼 대우 세대가 한 1,000세대 이상 정도 되는 주택가가 더 좋습니다. 여기에 예. 경쟁하는 가게가 없는 곳이어야 되고 초등학교 근처면 더 좋겠죠. 100명이 지나다니면서 하나씩 사가는 것보다는 몇 명이 와서 한 봉지씩 가득 사가는 손님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집이 가까워야. 네. 저도 종로 내거리 이런 데 있으면 좋기는 한데 이거 들고 집에까지 언제 갖고 가나 싶으면 날씨를 못 살 테니까요. 여름 장사만 잘 될 것 같은데 다른 계절에도 잘 팔립니까? 실제로 6, 7, 8월에 1년의 절반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11월에서 2월 사이 비수기에는 다 합쳐도 10%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불균형은 어쩔 수가 없는데 다만 거꾸로 말하면 겨울에도 아이스크림을 사는 사람이 있기는 하다는 얘기니까요. 네. 보통은 아이스크림 말고 다른 품목과 함께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인샵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각종 세계 과자를 많이 파는데 이건 유통 구조상 국내 과자보다 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무인샵의 경우에는 겨울 간식이라든지 요즘은 세계 맥주, 담배를 같이 파기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다지 가게 인테리어도 많이 안 하셔도 되는 느낌도 드네요. 창업 비용도 적게 들 수 있고.
네, 보통 한 10평 기준으로 하면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예. 창업 방법은 개인이 하거나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도매상이라고 하죠. 뭐 제조사 직영 영업소나 대리점들이 물건을 주면서 냉동고를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초기 비용이 초동 물량이랑 간판, 키오스크, CCTV, 인테리어, 에어컨 정도고요.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가맹비가 추가되고 여기에 이제 유지 비용은 월세랑 냉동고랑 에어컨에 쓰는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정도인 거죠. 네. 그래서 많이들 뛰어는 드는데 어쨌든 전략을 잘 세우고 싶은 해야 잘 되면 이렇게 의료를 잘 되고 잘 안 되면 이렇게 자리 잡고 공부할 수 있는 IT 공인점의 속사장 친절한 인물씨 연민기 리포터가 고맙게 잘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그동안 해왔던 일을 꼽아보면 정말 많죠. 그런 일들 중에 꽤 중요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여기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이 어떤지 몰라도 처음에 시작했던 농업부터였습니다. 그런 일을 담당하는 기관들도 여러 가지죠. 그래서 요즘은 농업이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좀 과거보다는 덜 부각하는 상황이 돼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듯합니다. 우리나라 농촌을 담당하는 기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최주경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라고 하면 약간 이름이 거창해 보이는 느낌이고요. 매우 거창하고요. 특징이 있어요. 근데 가장 불리한 공사는 업무에 감정이고 농어촌과 관련하는 데는 모르겠는데 농어촌과 관련된 게 내가 달라. 진짜가 불리 않고 그런 굉장히 되잖아. 하나의 그런 기관들이 되는 거지. 숫자원이 숫자원 의사들은 그다음에 상당히 이런 식의 이름을 정치가 있습니다. 이제 다 해야지. 농어촌공사는 농어촌에서 무슨 일을 해요? 농어촌공사는 뭐하는 기관인지 잘 전혀 안 알고 감이 안 나는 자체가 너무 서러워요. 남자 공사는 원칙이 많아요. 이제 정식적인 이제 표현 들어서 보면 농업, 생산기가 문제가 너무 너무 도와주는 도와준다라고 보면은 조금 사회적인 일을 하는 기관인데 생물한 기반 단계가 이게 어떤 거냐면은 70년대에 된 분들은 학생과 함께 원리정리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이 일을 하는 기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꼬불꼬불한 그런 것으로 다 선물도 일직선을 이어가는 단순하게 하는 뿐만 아니고 그리고 관계시설을 갖춘다라죠. 그리고 그다음에 소방기 발전체 같은 간척 사업 통해서 농업에 필요한 일거리 가지고 농업을 진짜 줄였어요. 어떻게 보면 통합을 위주로 하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농토를 바둑판처럼 만드는 거라고 설명했는데 정말 바둑판도 처음 만든 거예요. 일단 브레이크라고 이야기해요. 간척 사업과 경기가 그러네. 새만금 사업도 간척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바다를 내워서 농토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간척 행사 거의 여기 없어졌고요. 90년대까지만 해도 간척 사업은 이게 전략을 바다를 멀었어요. 바다를 내오는 빛을 어떤 방안은 문제를 갖고 바다 물기를 이렇게 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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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m
쌀이 있으니까 사업이라는 게 연봉 12개야.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강화도 같은 경우도 고려 왕조가 강화도를 하나도 요즘에는 단척 사업이야. 저는 이제 일단은 그 생산량, 이제 쌀을 나가버리니까 그게 제일 크고요. 풍경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예전에는 그 어려운 단척 사업 하느라고 이 농업소 농사를 키웠는데 요즘은 잘 안 하죠. 요즘은 그런 쉽다. 여러 가지 있고, 일단은 이제 농사지으면 딱 때는 물도 있고요.
행정구역 1차든지 네. 아니면 붙어있든지 아니면 직선거리로 30% 이내에 있어요. 내가 경기도에 있으면서 내가 정말 경남에 있는 땅을 가지고 시청을 진짜 하면 농민이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실수요만 그 대상으로 도시인들한테는 안 된다. 여기만 있다고 해서는. 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들 계시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면 네. 뭐 용돈도 나오고 괜찮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일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농산어촌 개발 사업, 농교육진사, 산림연장 그러니까 하는 일이 업무 범위로 따지면 대한민국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해외 농장 개발 사업. 거기다가 이제 농어촌이지 않습니까? 농촌만 아니고 어촌도 있으니까 50 빼고 나면 다 농촌에서 가만히다 이렇게 하고 거절이 있습니다. 농촌국에서 안 찍었으면 참치새끼를 열몇 찍었거든요. 이 농어촌 공사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꽤 역사가 오래된 예, 것 같아요. 농어촌 공사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거의 좀 까지는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조선시대에도 이런 일 하는 곳이 있었으니까. 예, 그때도 매우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농어촌 공사는 과거 조기자가 농어촌 진흥공사가 있었고요. 농지개량조합, 그다음에 농지개량조합 연합회 이름 비슷비슷하죠. 농주, 농협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부르져 부르는데 농지개량조합. 이 세 개 조직을 팽폐합해서 만들어졌죠. 지금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없을 텐데 이 팽폐합 과정이 지난 정말 어려웠고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멀리 가장 오래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기관은 이제 농지개량조합이고요. 농지개량조합. 19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전국 옥구 수리조합으로 이제 시작한 수리조합이 국민들이 돈을 좀 내서 이런 사업들을 해보자라고 하는. 하기야 우리 마을로 물 끌어오는 건 같이 해야 되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혼자 돈을 낼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수리조합들이 이제 여러 곳에 있었겠죠 보면은. 그래서 1962년에 토지개량조합으로 이제 변했고요. 이름이? 물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이 토지도 지력도 좀 좋게 만들자. 네. 이것들이 1970년 이제 농지개량조합으로 이제 바뀌면서 1990년대 후반까지 계속 존속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와 별도로 1971년에 농지개량조합 연합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것들도 이제 농지개량조합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90년대 후반까지 존속을 하고 있었어요. 비슷한 일을 하는 유사한 기관이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은 1948년 일제 강점기 시절에 조선 토지개량협회라는 것들이 만들어졌는데요. 네. 이게 이제 1940년에 조선 수리조합 연합회로 만들어졌다가 해방 이후에 대한수리조합 연합회, 그다음에 토지개발조합 연합회 이런 식으로 됐다가 1970년에 농업진흥공사로 정부 기관으로 이제 정식 편입이 됐어요. 그 농지를 개량하고 물 끌어들이고 하는 일은 농민들 개개인으로는 못하니까 예. 하여튼 뭐라든지 무슨 단체가 있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국가가 작심하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조금 농민들이 정말 할 수도 있고 국가가 신경 안 그 쓰는 다음에 지역에서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아. 이걸 또 그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있고. 네, 내가 처음에 돈을 좀 많이 낼 테니까 네. 나한테 돈을 내면 좀 같이 쓰자. 상임료 내라 할 수도 예, 있고. 있는 거죠. 뭐 하라 하지 말라 하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후반쯤 돼 보니까 뭔가 이걸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난립.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 필요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 기관들이 왜 이리 많아? 네. 그리고 왜 여기다 각각 다 돈을 줘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2000년 초반에 이 세 개의 기관을 통폐합해서 농업기반공사로 이름을 바뀌었어요. 네. 근데 농업기반공사 그러면 오히려 타이틀이 분명하죠. 예. 그러다가 2005년에 한국농촌공사, 네. 2008년 12월에 한국농어촌공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 계보를 쫓아가다 보면 되게 정신없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예. 그래서 당시 이제 통합 논의가 진행될 때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제 90년대 보면은 전국에 이제 농업진흥공사, 그 농진공이라고 부르는 네. 기사 및 그 지부가 92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농지개량조합 연합회 지회가 8개. 이게 농민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만든 클럽 같은 거죠? 그렇죠. 농지개량조합도 5개. 근데 이게 실제로 농민들이 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열심히 잘 활동했으면 좋은데 네. 그게 아니고 다 이게 특정 몇몇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시설 대보수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부에 돈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조합이라는 것들은 수익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조합인 농민들로부터 수세, 물값이죠. 조합비. 예, 이걸 조합비로 이제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게 원칙인데 실제로 이제 조합비로 운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다 학교 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을 과연 내가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이 수세가 되게 비싸게 느껴지는, 그게 세금이 아닌데 네. 세금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었고, 국민들 불만도 많았고, 그다음에 또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또 파벌이나 이런 것도 많았습니다. 필요한 조직들이긴 한데 그 조직으로 정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더 난립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불편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능은 상실했고 돈만 받아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정부 돈 넣을 거면 그냥 다 통합하고 농어촌 공사 같은 거 만들자. 그래서 이제 90년대 초반서부터 우루과이 라운드 가면서 이야기도 쭉 나오다가 IMF 이후에 이제 이런 이동들을 했던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90년대 초반에 어마어마한 얘기 많이 해주었습니다. 철도라든지 농업이라든지. 그때는 반대도 많았겠네요 정말. 습한 반대 갈등이 엄청났습니다. 이권들도 또 왔다 갔다 할 거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을 한꺼번에 하나로 묶어서 하는 농어촌 공사가 있는 건데 와, 직원도 많을 것 같고요. 직원은 한 5,500명 정도 되고요. 네. 자산이 11조 원을 넘습니다. 근데 자기 자본은 한 2조 원. 그럼 나머지가 부채다 보니까 네. 부채 비율이 한 430%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죠. 어디서 돈 빌려다가 뭘 그럼 네. 매년 한 300에서 한 400명 정도 채용을 합니다. 네. 2017년 같은 경우는 거의 500명 정도 채용을 했는데, 여기는 농업을 뭐 전공해야 됩니까? 농업보다는 주로 토목입니다. 토목, 기질, 뭐 기계, 뭐 건축 이런 전공을 기술직들이 좀 그쪽으로. 많아요. 예. 환경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일반직 5급, 뭐 기사직 6급 이런 식으로 나눠 채용을 하는데, 네. 채용 전형을 잘 보면 재밌는 게 전국 전형이고요, 농어촌 전형이 있어요. 농어촌 출신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뽑는 게 농어촌 전형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5급 기준으로 보면 300명 정도 채용을 했는데요. 네. 그중에 193명이 전국 전형,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제 그 지역 전형이죠. 농어촌 네. 전형인데,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인 자녀 또는 농어촌 지역 거주자로 제한이 돼요. 잠깐만요. 그러면 시골에 부모님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대학생이 있으면 입사할 때 그 근처로 주민등록 옮기고 시험 보면 농어촌 그렇죠. 자녀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 또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조건을 또 부여를 하고 있는데, 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를 해야 됩니다. 내가 서울에 대학 나오다가 이제 2015년부터 내가 계속 거주를 해서 2020년 이제 만 5년을 채우면 이제 올해쯤 이제 농어촌 공사, 이제 농어촌 이제 전형에 응시를 할 수 있는 거죠. 본사는 어디 있습니까? 법무법인 일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말 아침에 함께 해주신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일요일 아침 8시 5분에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86년 이후에 한 달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증거 크기라고 하고요. 말씀하신 그 숫자가 우리나라 돌아다니는 돈 전체의 양인 거죠? 이제 그렇게 가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는데 네. 예, 있고 그 말씀하신 질문하신 내용처럼 이 돈을 많이 푼 이유가 경기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인데 부양하는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다만 이제 이런 우려들은 있습니다. 이 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예. 근데 기업들이 투자하고 사람들 뽑고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상당 부분이 지금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시장 같은 이 자산시장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으로 가면 돈이 잠긴다고 하거든요. 실물 경제로는 잘 안 나오고 본인들끼리만 거래한다 이거죠? 그렇죠. 돈이 돌지 예. 않고 돈이 잠기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 부양 효과는 떨어지게 되고 자산시장의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되죠. 네. 지금 실물 경기는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많이 오르고 있고 또 코스피 같은 이제 증시는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런 현상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나 뭐 집값이 오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코로나 이전보다 더 오르냐? 코로나 사라진 게 아닌데 네. 그런 궁금함이 생길 때도 됐죠. 네. 거기에 대한 답은 그때보다 금리가 더 낮아요. 그런 설명이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설명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금리는 그럼 어떻게 더 내리는 겁니까? 이제는 좀 올리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있어요? 마침 내일이 기준금리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통이 열리는 날인데 시장에 관심은 별로 없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오늘 열리죠. 예. 오늘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목요일이니까요. 근데 뭐 이제 그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정하죠. 네. 근데 이제 시장의 전망은 사실상 또 동결될 것이라고 다 봅니다. 그러니까 뭐
채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예. 하면 99%가 동조를 높습니다. 올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예. 대신에 항상 기준금리를 이제 정하는 동시에 한국은행의 어떤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메시지에 좀 더 주목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오르고 그에 따라서 또 정부에서도 굉장한 강한 규제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부동산이 많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 또 시중의 통화량을 많이 풀어서 금리 수준이 낮아져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 것인가 거기에 좀 주목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 이번에는 동결이지만 다음에는 그렇죠. 올릴 거냐 아니면 예. 안 올릴 거냐. 예. 근데 이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방향을 보면 그게 꼭 우리나라 상황만 봐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렇죠. 점점 더 글로벌 경제에 더 의존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라서 그 서울에 집값 오르는 건 글로벌 시장 전체 중에는 아주 조그만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도 같아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큰 칼이라고 보고 네. 나머지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은 칼이라고 하잖아요. 음. 부동산 시장 잡는 거는 보통 작은 칼로 많이 잡으려고 하죠. 네. 오늘도